네, 우리가 1차 시에서 국제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쟁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 개념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 질서의 변환에 대한 안보의 개념 변화와 더불어서 안보 질서의 질서의 변환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국제 안보 이해에 관한 2차 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쟁 자체가 변화를 했습니다. 유럽의 근대 전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전쟁의 주체가 됩니다. 국가 이익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 시기에 보면 개인의 어떤 그 논리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그 왕조의 이익들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던 전쟁이 있는데 이제 근대 국제 질서에서는 국가 중심성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강화되면서 국가 자체가 전쟁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이익이 중심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독립을 하고 분열되면서 종족 분쟁이라든가 지역 간의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대 국제 질서의 특징은 국민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투쟁과 갈등이 주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목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폭력의 야만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유럽에서의 전쟁의 개념이었습니다.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야만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가나 정부는 국내적으로 폭력을 독점한다고 그러죠.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죠. 군대는 다른 타국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막는 것이고 경찰은 국내적인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하고 국내에서의 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폭력은 기본적으로 야만적인 것이고 허용되지 않죠. 개인의 폭력은 허용되지 않죠. 그렇지만 국가 정부의 폭력은 정당성이라고 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국제관계에서 보면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자국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국가를 침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사회의 규범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쟁이 종종 활용되고 그러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정당한 수단으로서 전쟁을 정당한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수행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국가의 전쟁의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 침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방어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어떤 특정한 국제사회의 가치를 위해서 개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왔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폭력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이유 없이 막연한 폭력 행위를 한다고 하면 국가 자체도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정한 외교 및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이 적절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러한 어떤 전쟁의 모습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19세기 이후에 조금 달라지는 거죠.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는 국민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나폴레옹 이후에는 대중을 징집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죠. 일반 국민들이 그전에는 전쟁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 이후에는 대중을 징집하여 총력전의 형태로 국민전쟁을 수행했죠. 그리고 19세기 중반이 되면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유럽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주의적인 운동에 의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독립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독립을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기에는 상당히 그 민족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의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발생을 하는데 특히 1차 대전의 발발 과정, 특히 발칸반도 같은 경우에 그 20세기 넘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19세기에서도 이탈리아가 전쟁을 하는 과정이나 독일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민족 분쟁의 모습이지만 일정 부분은 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을 하고 통합을 하려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전쟁이라 하면 국민 전쟁의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전반이 들어와서는 전쟁이 세계대전화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세기의 초반의 전쟁, 나폴레옹 전쟁만 해도 실제로는 뭐 5개 국가 정도가 이제 주요 그 국이었죠. 물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관여되어 있었지만 주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에 의해서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5대 강대국이 중심이 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 크림 전쟁을 해봐야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전쟁이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이 관여를 했던 것이고요. 또 그 19세기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이나 독일의 통일 전쟁을 보면 이 특정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세기가 되어서는 이것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 19세기에 그 유럽 국가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의 전쟁이 과거에는 유럽 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건설을 하고 다른 그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유럽 내에서의 분쟁이 유럽 밖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1차 대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 시작은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세르비아와의 관계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독일이 개입을 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개입을 하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어떤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유럽 내에서만 진행될 수는 없었던 것이 이후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유럽 전쟁에 개입을 했던 이 국가들이 비유럽 지역, 아프리카나 그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에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섞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세계전쟁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은 말할 것도 없이 유럽 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구분되니까 전 세계에 더 확산된 그런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세기 전쟁의 모습과 비교해가지고 약간 차이를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실제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냉전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냉전의 국제 질서를 논의를 할 때 이미 미국과 소련이 실제 전쟁 상태에 있지만 실제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냉전 시대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1965년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 여러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련과 중국도 군사적인 충돌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충돌을 해서 전쟁의 직전까지 갔었죠. 미국도 여러 전쟁에 참전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전쟁을 하고 소련도 전쟁을 한 적이 있고 중국도 전쟁을 한 적이 있고 영국도 전쟁을 한 적이 있죠. 영국도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 강대국들이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기를 봤을 때 19세기나 20세기 전반부의 전쟁의 모습은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 그러한 주요한 전쟁이었죠.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 이에 상대하는 4대 동맹 그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1차 세계대전의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어떤 전쟁에는 다 그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죠. 2차 대전도 말할 것도 없죠. 냉전도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경쟁이었는데 실제 이 초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고 핵무기나 혹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양극체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유로 인해서 냉전이 그 냉전으로 되는 거죠.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냉전으로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 자체의 변화가 상당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탈냉전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모든 전쟁이 다 부합하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모든 전쟁이 다 부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뭐 전쟁들이 사실은 그 현대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 우리가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옮겨온 것이죠.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개인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정치적인 군사적인 차원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의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역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환경 전쟁이라고도 하고 문화 전쟁이라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실제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을 논의를 할 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안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대 세계 질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분쟁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엄밀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이런 뭐 행위자들끼리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야 되고 한 1,000명 이상의 어떤 사망자가 발생을 전투원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의 논의는 인간 안보적인 관점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의 나폴레옹 전쟁이나 20세기 전반의 세계 전쟁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그런 갈등들과 비교해 보면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중심의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폭력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개념의 변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보 질서 자체가 변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안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만약 20세기 전반에 논의를 했을 때와 그 21세기 전반 현 시기에서 논의를 할 때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논의하는 20세기 전반부에서 국제안보,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과 그 21세기의 현대 세계 질서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겠죠. 특히 우선적으로 안보 행위자의 변환이 있습니다. 근대 국제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가 중심성이고 이것을 그 현실적 국제 정치 이론이 잘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 냉전이 종식되고 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비국가 행위자, 그 Non-State Act라고 그러죠.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이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실제 안보 질서에서도 가장 국제관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부분인 안보 질서에서도 비국가 행위자들의 어떤 역할이 확산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이것은 근대 질서에서 통합되어 있었던 모습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종족의 갈등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민족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민족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벌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세계 모든 지역에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발칸반도가 특별히 대표적인 지역이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그 르완다나 뭐 수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뭐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있고 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 21세기의 안보 질서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차원이나 혹은 종교 분쟁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종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그 종교적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다리를 넘어서는 거겠죠. 가령 그 종교적인 이슬람과 기독교의 어떤 갈등과 충돌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했죠.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 충돌론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한 종교 블락과 그 문화적인 블락 뭐 이런 그 그룹들 간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 비정규 게릴라 세력이 증가했습니다. 뭐 테러를 하는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의 군대의 정규적인 군대에 의한 싸움이라기보다는 비정규 게릴라들의 세력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요. 반드시 테러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그런 여러 가지 전투 행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21세기에는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에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저강도 분쟁이 많이 증가했죠. 실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줄어들었는데 저강도 분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국가들 간의 전쟁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문제를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반면에 저강도 분쟁은 굉장히 많았고 이런 과정은 민족 분쟁이나 종족 분쟁이나 종교 분쟁 같은 경우에 혹은 지역에서의 분쟁의 경우 그리고 혹은 뭐 자원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테러리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강도 분쟁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비국가적인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 넘는 폭력이라는 거죠. 즉 국가가 폭력을 독점을 하고 다른 국가 전쟁을 할 때는 일정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목표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전쟁이 중단되고 정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행위자들끼리의 일정한 규범을 전쟁 규범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볼지를 고민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국제법이 국가를 완전히 기속하진 못하지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그런 어떤 전쟁의 규범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국가 행위자들은 그런 것에 의식을 잘 하지 않죠. 비국가적 목표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뭐 종교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자원에 관련된 것이든지 그런 어떤 비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자비한 어떤 폭력을 많이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대 세계 질서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종족 간의 그런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될 수 있죠. 뭐 IS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거의 국가 형태로까지 가다가 쇠퇴를 하기는 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런 저강대 분쟁을 통해서 세력을 많이 불린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안보 질서 변환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안보 위협의 요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안보 행위자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안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기 때문인데 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어젠다를 통해서 어떤 요인으로 이 요인이 나를 위협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최근에는 냉전의 종식 이후에는 국가 간의 어떤 그 안보의 위협에는 내용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 다른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 간에 실제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주적은 소련이었고 소련이 생각하는 주적은 미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 단위체에서 서로 간에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쟁 상태였는데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는 테러리즘이나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이런 위협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종교와 문명 충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헌팅턴이 1990년대 중반에 논의했던 어떤 문명 충돌론의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었던 어떤 계기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9.11 테러 사건이었죠. 그 9.11 테러는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어떤 갈등들이 포함되어 있고 문명 충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러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 종교 간이나 문명 간에 반드시 충돌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핵심적인 것은 테러리즘입니다.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것이긴데 이러한 이 위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은 미국이 이런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그런 것들을 관심을 좀 덜 가졌다고 하면 9.11 테러 이후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입국을 할 때는 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러리즘이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각 국가들도 이런 테러리즘이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미국이겠죠. 자, 테러리즘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를 상대로
비정규 폭력을 수단으로 주로 민간인 대상으로 무차별적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테러리즘은 비국가 행위자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테러 국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테러리즘을 스폰서링 지원하는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테러리즘은 소위 이제 그런 테러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정규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고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기도 하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이유 없이 테러리즘에 희생되는 사람들 있죠. 물론 테러리즘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차별적인 무자비한 그런 폭력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상황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함으로써 그 위협 인식을 높이고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특히 종교적인 목적을 포함을 해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해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그 자기 세력들의 그 이익을 그룹의 이익을 그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러 조직이 그래서 네트워크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죠. 과거의 냉전 시대에 보면 그 미국은 소련을 상대하면 되고 소련은 미국을 상대하면 되죠. 한반도에서도 남한은 북한을 상대하면 되고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테러리즘은 그 사실은 점조직처럼 돼 있기도 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화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이 없는 테러 그룹들도 어떤 비슷한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비슷한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실제 네트워크화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어떤 그런 테러리즘에 관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위협을 특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위협의 대상이 과거에는 어떤 뭐 독일이 위협이었다, 일본이 위협이었다, 소련이 위협이었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테러리즘이 위협이기는 한데 이 테러 그룹들이 일정 부분은 파악이 되지만 파악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서 방어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 안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테러리즘을 일으킴으로써 위협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에게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가 불가능합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억지를 하게 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이것이 냉전이 지나고 탈냉전 시대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논의를 했지만 그 근대 국제 질서의 중요한 어떤 생존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안보를 넘어서서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안보는 말 그대로 휴먼 시큐리티, 그 인간의 국민들 개개인의 생존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 단위의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그 생존의 정치 군사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다른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비전통 안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정치 행위자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중심성에서 비국가 행위자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탈냉전의 시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다른 형태의 폭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 피해가 나타나는 개인 중심의 안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쓰나미나 지진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인간 안보 개념에 포함되는 비전통 안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지만 현대 질서에서는 그렇지만 비국가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그 국제 정치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이죠. 쓰나미도 안보에 우리에 대한 위협이죠. 지진도 위협이죠.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죠. 환경오염도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을 하는 거죠. 즉 인간이 국가 외부는 물론 국가 내부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인간 안보 문제를 논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안보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가를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정치가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제 관계에서도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또한 어떤 문화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또한
그 국제 관계에서도 그 자연재해와 쓰나미와 그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어떤 자연 질서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공동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국가 안보의 영역이고 국제 안보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전쟁 이후에도 내전, 종족 분쟁, 범죄 집단에 대한 폭력, 대규모 자연재해, 질병, 가정폭력 등의 생존 문제가 있고 많이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국제관계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거죠. 물론 국내적인 안보, 안전의 차원에서 많이 논의하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따라서 안보 개념 심화가 더 이상 안보의 적절한 분석 단위가 아니거나 최소한 유일한 대상이 아님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초국가 공동체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개념의 확대 자체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복지, 사회, 문화, 사이버, 요즘 사이버 전쟁이 또 많이 논의가 되어 있죠. 환경 문제 이런 차원에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제기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등장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대응하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한 100년간의 안보 위협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2차 대전 때는 그 독일의 위협과 일본의 위협에 상대를 했죠. 그건 세계를 질서를 재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이었죠.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과의 냉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영향력에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견제하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뭐 소련은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로 오면서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은 사라졌지만 냉전이 종식되었으니까 다른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특히 테러리즘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저강도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죠. 사이버 전쟁의 문제가 발생을 했죠.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미국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계의 안보 질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조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대응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군사혁신이라고 하는데요.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고 해서 이런 군사혁신, 군사변환이라고 하는 면에서 기존의 근대 국제 질서, 냉전의 질서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안보 대응에서 좀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전을 한다든지 신속 기동군을 운영을 한다든지 유동군을 운영한다든지 고정군이 아니고 유동군이라는 거죠.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대를 박아놓고 거기서 대응을 하면 됐는데 사실 테러리즘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동맹도 네트워크화하면서 공동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기존의 그 냉전 시대에 그 미국이 소련에 대응하던 그런 것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를 느끼면서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 그 행정부마다 발간하고 있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보면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보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정한 경향이 존재를 합니다. 과거의 근대 국제 질서와 냉전의 질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위협의 근원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테러의 위협을 강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고 WMD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미국의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 자체가 미국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변화를 주려고 하고 특히 또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부상하는데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관한 관심들이 이 21세기 미국의 안보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21세기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을 하면 테러리즘과 WMD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중국과 혹은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이런 어떤 지역 패권들의 부상을 견제를 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단지 미국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서 안보 질서의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위협의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서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시 강의 안보 질서의 변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